자, 학생들 아마 이 강의가 조금 지겹죠. 뭔가 뭐 고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21세기까지 환경 정책이 어떻게 변해 왔느냐. 특히 이제 뭐 그리스 로마 뭐 또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냐 하면은 거의 뭐 비슷한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국제 환경 정책은 주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유엔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와가지고 환경에 관심을 갖고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환경 문제가 주로 국가 내의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와가지고 산성비 문제라든지 오존층 파괴 문제,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와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좀 더 이제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에 관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 환경 정책에 유엔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요. 지구 환경 정책에. 그리고 90년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구 전체에 우리 세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지속 가능 발전의 시대라. 왜 이걸 지속 가능 발전의 시대라고 하면은 92년도에 처음으로 유엔 환경 정상 회의가 열렸어요. 72년도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환경 관련 국제 회의가 열렸고 90년도에 와가지고 정상 회의가 열렸어요. 이 정상 회의는 뭔가 하면은 국가의 대통령이나 이게 수반이 되는 그런 수반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회의인데 실제로 유엔에서는 수많은 이 국제 회의가 있지만은 대통령이나 뭐 이런 수반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는 정상이 와서 하는 그런 회의는 별로 안 열려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정상이 모이는 회의를 브라질 리우에서 하고 이때 뭔가 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을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90년대를 지속 가능 발전의 시대라. 그리고 이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 지구 환경 문제의 여러 심각성 문제, 기후 변화, 물 부족, 그 다음에 뭐 사막화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때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나가죠. 그리고 이때는 뭔가 하면 72년도는 뭐였어요? 세계 환경의 날을 유엔이 만들었지만은 이때는 뭐냐? 세계 물의 날을 이때 만들어요. 3월 22일 날.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고 물의 날은 이 3월 22일인데 이것을 이때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물 부족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게 바로 92년도에 리우 환경 정상회의 했던 회의고 이건 그 당시의 로고예요. 그 이후로 말이에요. 90년대는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이 국제 환경 협약이 가장 많이 개최된 가장 많이 이 채택된 그런 시기예요. 바로 이 기후변화 협약이 92년도,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면은 3대 이 국제 환경 협약이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환경 협약이 있어요. 뭐 로테르담 뒤에 가면 또 스톡홀름 협약 뭐 각종 협약이 있는데 바젤 협약 같은 거. 근데 요거 세 가지를 우리가 3대 국제 환경 협약인데 이때 다 90년대에 했고 그리고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이 교토 의정서 협약하고 의정서는 좀 달라요. 의정서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맨 마지막에 가면은 환경 회의가 있고 협약이 있고 의정서가 있는데 의정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조약이라 그래요.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조금 달라요. 이것도 이때 이제 채택됐고 했죠. 90년대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협약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의 시대라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국내는 어떠냐? 국내는 우리가 이걸 복수법 시대라 그래요.
80년대를 우리가 환경권 시대, 왜냐하면은 헌법에 처음으로 환경권이 들어가가지고 환경권 시대다. 60년대를 우리가 공해법 시대다 그러고 70년대를 환경법 시대다. 지난 시간에 내가 환경법하고 공해법의 차이를 잠깐 이야기했죠. 그 뒤에 우리 법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80년대를 헌법에 환경권이 들어가가지고 환경권 시대라 그러고 90년대를 우리가 복수법 시대다. 왜 그래 복수법 시대라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환경법이 하나였어요. 환경보전법. 근데 이제 90년대 와서 뭐 하느냐? 법을 다 세분화해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6개 법으로 만들고 또 새로 법 만들어 지금은 한 50개 정도 되죠. 그건 뒤에 우리가 법에 가. 하여튼 이때를 90년대를 우리나라에서는 복수법 시대다 그런다.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은 맑은 물 공급 문제. 왜냐하면은 그때 91년도에 우리나라 낙동강 폐노 사건이 나가지고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 맑은 물 공급, 그리고 또 이 자원 재활용 문제. 쓰레기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은 자원으로 쓰느냐.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을 많이 대부분 다 수입하죠. 우리가 쓰는 그 광물 자원 같은 건 90% 수입을 해요. 이걸 재활용하자,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기술을 진흥해 가지고 환경 기술을 발달시켜 가지고 이 환경 기술을 하나의 뭔가 하면은 우리 그 IT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 해외에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데 가서 하우스 처리장도 지어주고 수돗물도 만드는 정류장도 만들고 하는 이 환경기술, 기술 진흥을 해야 되겠다. 소강로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90년대에 이 국제 환경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요. 왜 그러냐? 바로 92년도에 이 앞에서 봤지만은 리우 환경 정상회의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OECD에 가입하려고, OECD가 바로 선진국의 모임이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협약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90년도에 80년도는 우리가 환경청으로 보사부 산하에 환경청으로 있었는데 환경처로 독립을 했어요. 그 환경처가 되면 어디가 갔냐? 총리실 산하가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환경처만 하더라도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장관급 어떤 그런 기관이 됐는데 환경처보다도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환경부가 되는 거죠. 되는데 지금은 환경부지요. 그때 이제 환경처가 됐는데 낙동강 폐노 사건 나는 바람에 이게 4년 만에 환경부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환경법을 복수법으로, 하나의 법은 단수법이에요. 복수법은 여러 개의 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환경법이 제정된 시기고 또 국제협약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시기예요. 여기 안 적혀있지만. 그리고 또 90년도에 뭔가 하면은 유해화학물질, 점점 유해화학물질이 많아져 가지고 이러한 법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물론 그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던 법이 따로 있었어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진 거예요. 다음에 뒤에 가서 우리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낙동강 폐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 환경처가 그 당시에도 잠실에 이렇게 남의 빌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환경처가 90년도에 성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봐요. 이게 바로 낙동강 폐노 사건의 큰 사건이었죠. 보면은 여섯 명이 구속되고 구미에 그 대구 위에 있는 낙동강 그 구미의 전자에 두산전자라는 데서 페놀을 누출해가지고 페놀 방류 교통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리고 92년도에 이게 뭔가 하면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뒤에 우리 다시 얘기할 건데 바젤 협약에 우리가 비준을 해가지고 국제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비준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국회에 가서 우리가 외국의 이런 협약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동의하느냐, 국회에서 통과되는 걸 우리가 비준이라고 해요. 바젤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비준됨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국제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뒤에 가면 우리 환경법 배우면은 여러 가지 그걸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부의 로고였죠. 로고였는데 지금은 이걸 안 쓰고 지구 전부 다 모든 정부 부처가 같은 로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통합적 환경 정책. 그게 뭔가 하면 환경 문제가 이게 하나의 부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부처, 뭐 각종 농림부, 산업통상자원부 각종 이 부처에 관련되는 건데 거기에 모든 부처를 다 통합하면서 정책을 세워나간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종합 조정을 하는 그러한 위상을 갖추게 됐다라고 우리가 90년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른 길이 맞죠. 환경 문제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가는. 그다음에 2000년대에 오면은 뭐가 되느냐? 흔히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저탄소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두되고 이게 저탄소 시대라는 게 뭔가 바로 우리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CO2가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근데 여기 원인에 대한 아직 논란이 많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와가지고 두 번에 걸친 그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92년도에 유엔의 정상회의가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2002년도에 남아공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유엔 환경 정상, 이걸 리우 플러스 10이다. 왜 10년 뒤라 이거예요. 이때 나온 게 뭔가 뭐 화학 물질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화학 물질 억제, 빈곤 퇴치, 세계화로 우리가 흔히 세계화가 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하는 게 세계화에 대한 거, 자연자원 보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거는 우리 뒤에 다시 국제환경회의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여튼 여기 2000년대의 주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 저탄소, 그리고 두 번의 이 정상회의가 열렸다. 첫 번째가 92년도에 리우에서 열렸죠. 브라질 리우. 그 다음에 2002년도 남아공에서, 남쪽에서,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012 브라질 리우 대회는 내가 이 회의를 참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국립환경과학 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져갔는데, 이때 이제 이걸 우리가 리우 플러스 20라,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기후변화 문제, 녹색, 이때 나오게 된 게 뭔가 하면 녹색 경제 문제. 이게 바로 이 2002년도에 남아공에서 열렸던 거고, 이거는 바로 2012년도에 리우 플러스 20, 바로 이 로고가 바로 이렇게 생기네. 이 두 번의 정상회의가 있었고, 이때 마찬가지로 뭔가 하면은 지속가능 발전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리우 회의에서 녹색 경제가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이 국제기구라는 게 큰 역할을 못했어요. 좀 더 강력한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뒤에 가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2000년대를 이러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라고 우리가 알면 돼요. 이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때 사무총장이었죠. 이걸 이때는 코피 아난이라고 라는 분이 그걸 했고, 이때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것을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교토 의정서가 97년도에 이 채택이 되는데, 이 뒤에 가면 우리 보면 알지만 국제협약이나 국제의정서는 채택이라는 것은 모여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져가지고 그것이 적당한 수준에 되면은 발효를 하는 거예요. 2005년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됐어요. 38개국이 참여해가지고 여기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90년대에 비해 가지고 평균 5.2% 줄이자. 근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많이 못 줄였어요. 줄일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2005년도에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도에 계속됐던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온실가스 줄이고 기후변화 문제였어요. 2007년도에는 IPCC 앞에서 우리 봤죠. 그 세계 기상기구하고 UNEP가 만들어낸 그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 해가지고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을 만드는, 여기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앞으로 100년 내에 21세기 말, 21세기 말이죠. 2100년도에
지구 온도가 6.4 최고 6.4 최소 1.4로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져요. 뒤에 가서 우리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근데 이 호세 바로소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UN EU 유럽연합의 의장이었는데 이 EU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앞으로 저탄소 시대가 도래한다. 저탄소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지금 핵심이 뭐냐?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제 3차 산업혁명, 바로 이 사람이 분류하는 산업혁명이 좀 달라요. 1차 산업혁명은 스팀 엔진, 2차는 1차는 석탄, 2차는 석유, 바로 이 3차가 뭔가 하면은 바로 석탄, 석유를 다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탄소 시대가 오는데 에너지와 새로운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인류의 삶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그것도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인류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저탄소 문제는 지금 새로운 국면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여전히 화석 연료가 주 에너지원이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것들은 중요한 에너지 소스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 책에서는 일부 외국의 경우는 뭔가 하면은 태양광과 풍력 이런 것들은 멍청한 에너지다. 상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하여튼 이 2000년대가 바로 이 저탄소 시대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사실 2000년대에 와가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녹색 성장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세계의 환경 정책을 주도할 만큼 상당히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국내는 이걸 우리가 흔히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를 선언했다. 사실은 녹색 성장이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뭔가 하면 2005년도예요. 2005년도에 이 녹색 성장을 대중화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어요.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했어요.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 이게 뭔가 하면은 2005년도에 우리 서울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미니스트리얼 뭔가 뭐 장관급 회의를 제6차 장관급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나에 참석한 국가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은 베트남 뭐 이런 데예요. 태국 미얀마 뭐 이런 아시안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그 개발 모델로 삼지요.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걸 주도하면서 당신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는 건 좋은데 이 환경 개선 없는 경제 성장은 오히려 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환경 분야의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경제가 동시에 성장하는 이 녹색 성장을 해야 한다. 이게 원래 녹색 성장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때 뭔가 하면 서울에서 서울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온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의 서울에 주도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싱이라 그러는데 SINGG 싱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이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녹색 성장을 대중화했는데 그 뒤에 뭔가 하면 2008년도에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뭔가 하면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녹색 성장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어요. 이때 녹색 성장하고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때는 뭐냐면 저탄소 녹색 성장.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 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동력을 활용하겠다. 이때 뭔가 하면은 저탄소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곳곳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죠. 앞으로 우리가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탄소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가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만이 진정한 경제 성장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한다. 그리고 녹색이 돈이고 일자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의 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것이 뭐냐? 바로 두 가지 큰 국제기구를 우리나라가 유치하게 됐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GGGI 해가지고 이게 중국 정동에 있어요.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를 UN 산하 기구로 우리나라가 이게 본부가 있지요. 우리나라가 본부가 있는데 이걸 인정받은 데가 언젠가면 바로 이 회의에, 내가 이 회의에도 갔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도 가고 뭐 했는데 여기에 2012년 6월에 UN 환경 정상회의 그리고 브라질 리우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됐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거는 뭔가 하면 녹색 성장 정책을 연구하고 그러한 나라에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GGGI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내죠.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거고 또 하나가 뭐냐? GCF 그랜 클라이밋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녹색 기후 기금. 이거는 인천의 송도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UN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이걸 본부를 둘까? 이게 하나의 이거는 은행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정책이고 이게 자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를린, 독일 베를린하고 두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이걸 유치를 했죠. 그래서 이 녹색 기후 기금의 어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후진국에서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선진국에서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후진국의 기후 환경 대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2012년 10월에 이걸 유치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금의 규모는 IMF나 월드뱅크보다 더 많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선진국에서 돈을 잘 안 내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뒤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건데 학생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미국은 기후 변화가 인간이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기후 변화가 뭐 거의 사기다 뭐 그래서 파리 협약도 탈퇴해버리고 돈도 안 내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은 상당히 지금 그 당시보다도 2012년 이럴 때보다도 지금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러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후 변화 원인하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화석 연료 사용을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소빙하기가 지금 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지금 기후 기금 같은 데에 여러 가지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좀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정책 전체예요. 학생들 아마 이 챕터가 이 장이 제일 좀 지루할 건데 아마 학생들이 반드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쭉 다 읽어봐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여기 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책을 저 학교에 와서 구하든지 해가지고 부지런히 책을 읽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따라가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은 뭔가 하면은 조금 지루할 것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의 역사니까 쭉 처음부터 해가지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래서 아마 잘 좀 정리해가면서 공부하도록 해요. 이 다음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잠깐 좀 지루하기도 한데 말이에요. 학생들 수고했어요.